이런 생각 저도 좀 가끔 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게 뭐냐? 인생은 뭐냐? 이 요즘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화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특집 한번 저희 한번 우리 네. 조셉과 우리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용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신과 선생님.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우울증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날씨에 비유를 하곤 해요. 기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흐리고 비 오는 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울감을요. 우울감을.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되게 흔하죠. 네. 누구나 우울감을 겪을 수는 있고요. 약간 좀 센치해지는 건 있죠. 근데 우울증은 그 깊이와 길이 모두 다 달라요. 비가 정말 많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한 2주 연속으로 거의 매일 지속되는 거를 경험하시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네.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아,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너 내과 약 먹니? 너 정형외과 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신기하네.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뭐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은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내일은 꼭 약을 챙겨 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또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고 긴장을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맞지?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런 거 저는 어떻습니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감. 현실.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선배님. 네.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이분 초짜인데. 네. 예.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예,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오우. 진짜예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 검사나 뭐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이거 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 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My diamonds leave with you. You're never gonna hear my heart break. Never gonna move that dark face. Baby, you're so cruel. My diamonds leave with you. 8.8% of veterans develop suicidal thoughts over the study period.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서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대 정신과 교수 나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예일대도 이거 명문대인데 이 예일대가 어디 있는 거죠? 예일대는 뉴헤이븐이라는 네. 그 뉴욕에서 한 1시간 정도 어. 걸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아 거기에 있습니까? 일단 JFK로 가서 이제 1시간. JFK에서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네네. 뭐 어디 JFK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뭐 JFK로 가시니까. 아 JFK 공항. 맞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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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거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1년. 1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냥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도 보니까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뒤늦게 의사가 되신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원래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근데 심리학과 다닐 때부터 좀 정신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주변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돌아가셨고 또 군대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동기가 한 명이 그렇게 떠났고 그러면서 제가 자살을 좀 막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아마 자살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뒤늦게 군대도 갔다 온 후에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저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그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쪽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들은 나름대로의 투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두 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을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뵌 김에 저희도 이제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한번 우울증 자가 진단 문항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느낀 감정을 표시하면 되죠.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좀 솔직하게 해도 이거 솔직하게 할게요. 무서워서. 네. 뭐 아니 실제로 저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2주간의 감정을 그냥 진짜 딱 했습니다. 네네. 0점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네. 예. 전혀 그러니까 모든 증상이 없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예. 되신 것 같고요. 조세호님은 3점. 네. 네. 3점은 괜찮은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근데 이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네, 네.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5점에서 9점이면은 약간 경미한 우울감이 있다. 그 다음에 1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나보라고 추천을 하는 점수가 10점 이상이에요. 검사해 보시면 의외로 10점이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정신과 혹은 뭐 상담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범위를 벗어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되게 서툴러요. 서툴러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금 기분 어떻지 이렇게는 계속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 감정을 잘 안 네. 안 살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기 감정부터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다. 아, 우리 진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좀 나도 모르는 이런 우울감과 좀 불안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실 대놓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네. 괜히 이 불안함을 상대방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것 같고. 그렇죠.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씨, 내가 너는 춤추고 다닌다. 너 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
세상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떠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일이 없던 시기가 있었을 때는 약간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도 있어서 나의 힘듦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게 이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제가 지금 조세 예, 예. 지금 얘기는 그 아까 내가 더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는 거지. 남창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나같이 힘든 애가 또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굉장히 야 그러면 우리끼리 힘드니까 근데 우리끼리 대화네. 진짜 거기서도 대화네요. 서로. 대화가 되면서 네. 뭔가 나의 그 힘듦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힘들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고마웠던 거는 묵묵히 그냥 제가 막 주저주저 떠들 때 옆에서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고마웠던 거 야 나 자고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지. 나를 좀 맞아요. 지켜줄 수 있겠구나. 든든하지, 좀. 아니, 든든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까 제가 잊고 말을 못했던 게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자살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마침 그 친구가 떠나기 전주에 같이 당직을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좀 외롭고 이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바쁘진 않은데 좀 왠지 모르게 되게 혼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뭔가 너무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교수님도 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느끼실 때가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삼촌한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어느 날은 칼에 찔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자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사건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그건 그러면 너무 힘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삼촌이 휘둘렸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맞잡고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삼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삼촌은 취해 있었고 나도 이제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촌이 넘어질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을 제압하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날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환자분께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그 자기를 맨날 학대한 삼촌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근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학대하는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본인을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을 용서한다라는 그 얘기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기 감정을 좀 챙기십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물어봐주고 0점에서 100점에서 내 기분이 오늘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거를 좀 계속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뭐 100점이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기쁜지. 어떤 일을 할 때 체크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것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3번 정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아니 그 좀 다양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어떤가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좀 너무 배반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트라우마 아니면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10년 전까지.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정말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채찍도 적당히 맞아야 이게 뭔가 스스로가 힘이 맞아요. 되지. 맞아요. 너무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엔 너무 아프면 막 살이 찢어 있는데도 몰라요 아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너무 열심히 너무 사는데 열심히 살죠.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오면 되게 놀라는 게 다들 너무 막 옷도 잘 입으시고 다들 너무 이렇게 완벽한 느낌? 근데 정신건강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금은 더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도 관대하고 우리가 항상 괜찮을 수는 없고 괜찮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다들 그러면은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